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5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그림으로 보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좋은 그림들이 있어서 한번 그 사진을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이 3부의 소집과 제3신분의 반발, 그리고 테니스 코트의 선언, 그 뒤에 프랑스 혁명 발발, 베르사유 행진, 바렌느 사건. 이 바렌느 사건은 국왕 루이 18세가 16세가 죄송합니다. 이제 해외 망명을 기도한 사건이었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국외 망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오인을 받아서 이제 혁명이 이제 서서히 과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입헌 헌법이 제정되고요. 그 다음에 입법의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는까지는 입헌 군주정이에요. 여기까지 오늘 살펴본 뒤에 다음 주에 이어서 공포정치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프랑스 혁명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구체제의 모순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제1차적인 원인은 구체제의 모순보다도 재정위기 있으니까요. 이 재정위기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명사회의 소집 이유와 특권 계급이 반발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뒤 슬라이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고요. 이 국민의회가 성립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 프랑스 혁명의 발발, 즉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이 베르사유의 행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7년 2월 22일 이 베르사유궁에서 명사회가 소집이 됩니다. 이 명사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명사회는 제1신분 성직자 계급, 제2신분 귀족 계급들 중에서도 상층 귀족과 상층 성직자들만 모아서 특별 회의를 하는 것을 명사회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사회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루이 16세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뭘 제안을 하냐면 잠정적으로 국가 재정 위기 상황이 극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 성직자들에게 특별 교부금, 기부금의 형식으로 좀 십시일반하자라는 게 이 루이 16세의 명사회 소집 명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명사회에서 이 루이 16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특징적인 면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북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귀족 성직자 계급인데 이 대부분 반바지에 거기다가 스타킹을 남자들이 입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스타킹과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구두라는 거 하이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하이힐은 특권 신분들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반바지, 스타킹, 하이힐. 지금의 정서와는 많이 다르지만 이것은 원래 귀족 남성들의 이 성직자의 이 대표적인 이 의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옆으로 샜네요. 자, 재정 위기가 얼마나 심했으면 명서회를 소집했을까요? 이 1788년에 예산 보고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는 복잡한데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세출은 6억 2,900만 리브르. 이거는 옛날 화폐 단위죠. 이 리브르라는 건요. 원래 이 리브르 다음이 프랑이었고 지금은 유로화를 쓰고 있어요. 그렇고요. 세출은 6억 2,900만 리브르고요. 세입이 5억 300만 리브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자 규모가 1억 2,600만 리브르에 이르고 있죠. 자, 이 적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거기에 앞서서 한번 세출 내역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궁정 비용이 3,500만 리브르로 총 세출의 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왕조 국가에서 뭐 조선 시대도 포함해서 왕조 국가에서 궁정 의례 비용이 6%라는 것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한 15% 정도가 보통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궁정 비용을 아껴서 쓰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궁정 비용은 별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 회계에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일반 회계도 한 19%면 뭐 그런 대로 양호한 편이고요. 그래서 군사비를 많이 쓰나 하고 봤더니 육해군 및 외교관계 지출이 물론 26%로 높긴 하지만 뭐 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육해군 그리고 외교관계에 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별 문제가 안 돼 보이는데 이게 뒷부분이 문제였던 거죠. 국채 및 이자 상환 비용이 무려 3억 1,800만 리브르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 지출의 50%를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빚내서 빚 갚는다는 그리고 이자가 이자를 낳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채 및 이자 상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 국제제 모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제1계급, 추기경 등의 로마 가톨릭 고위 성직자와 이 제2계급, 즉 귀족은 면세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주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독점했습니다.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던 제3계급은요, 무거운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죠. 자, 앞서 이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1, 2 신분은요. 그런데 1, 2 신분은 토지에 사실상 한 60, 7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불란서 전체 경작지의 60, 70%가 1신분과 2신분이 가지고 있는데 이 1, 2신분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세금을 누가 낼까요? 결국은 제3신분, 평민들이 내게 된다는 얘기죠.
더더욱이나 이 제3계급은 실질적으로 정치 참여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었죠. 1787년 2월 재무 대신 칼론의 명사회 소집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정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조건부로 특권 신분에게 임시 가세안을 제안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혁안이, 이 임시 가세안이 통과됐다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귀족 성직자들은요, 다시 말하면 제1신분과 제2신분들은 파리 고등법원과 결탁해서 재정안에 저항했죠. 그로 인해 파산 직전에 이런 재정을 메우기 위해 제3신분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점점 과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명사회에서 귀족과 성직자들은 3부에서 임시가세안이 통과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부의 소집을 루이 16세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 3부회가 열렸던 곳인데요. 여기 이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쪽이 제1신분들이고요. 이쪽이 제2신분, 귀족계급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제3신분이죠. 자, 제2신분들은 의원들은 앉아 있고요. 이 평민 의원들은 뒤에서 멀찌감치 구경이나 하면서 서 있습니다. 이게 신분제의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자, 그렇고요. 이제 3부의 쟁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89년 5월 5일 루이 16세는 베르사유 궁전의 살데 무니 플레지르에서 이 3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귀족 188명, 성직자 247명, 평민 500명으로 구성되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귀족은 188명이고 성직자는 247명인데 평민 대표가 500명이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원래는 270명으로 귀족, 성직자, 평민이 같은 수로 이 의원을 3부회를 구성을 해요. 그런데 이 루이 16세가 3부회를 소집했을 때 평민들이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하죠. 귀족, 성직자와 이 같은 동수에, 다시 말하면 270, 270, 540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숫자가 어긋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약간의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 나간 의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188명, 247명, 500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루이 16세라는 임금은, 군주는 그렇게 독단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귀족 성직자들에게도 세금 한번 십시일반하는 자세로 이 재정 위기 상황이니까 좀 도와라. 평민 대표들이 귀족 성직자 합친 거랑 똑같은 의석을 달라고 이제 국민 청원을, 이 백성 청원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타협적인 성격의 군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귀족 성직자 대표와 평민 대표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전통적인 3부의 투표 관행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산부의 그 투표 방식은요, 신분끼리 이제 같은 신분들끼리 귀족은 귀족 회의를 열고 성직자는 성직자 회의를 열고 평민 대표들은 평민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투표를 하고요. 이제 대표자들이 3명이겠죠. 3명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귀족과 성직자는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산부의 안건들은 세금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귀족과 성직자들은 어차피 면세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세금이 오르든 말든 그건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2대1로 과세 증액안이 통과되는 구조가 이 산부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부회는 회의를 신분별로 따로 열 것인지 아니면 모두 모여서 열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아주 본격화되죠. 다음 쟁점은 신분별 표결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머릿수 표결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를 두고도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분별로 의회를 따로 열 것인지 모두 모여서 열 것인지 그리고 신분별 투표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1인 1표에 의한 머릿수 표결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를 두고 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주도본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경기죠. 이거는 테니스의 전신이에요. 우리가 보통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주도본무 경기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주도본 전신 그 선언이라고 해야지 되는데 뭐 요새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또 우리가 주도본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경기인지 뭐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테니스 코트, 이 주도본무의 경기 모습이에요. 15전제로 테니스와 같은 그 점수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상대방 코트에다가 공을 떨어뜨리면 받아내지 못하면 지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89년 6월 20일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테니스 코트 선언, 주도본무 선언이 있었던 그날 성직자와 귀족이 함께 자리를 함께 합니다. 이들은 이 성직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사실은 좀 낮은 직급의 성직자들이 있었고 이 귀족이라 하더라도 계몽 귀족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테니스 코트의 선언에 참여하게 되죠. 산부회에서 의결 방법 등을 둘러싼 제3신분과 제1, 2신분의 대립이 심화되고요. 제3신분은 1789년 6월 17일에 에마누엘 조세프 CS의 지도하에 국민의회 성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국민의회에 공감한 로마 가톨릭 하급사제와 자유주의, 계몽주의에 젖어있던 자유주의 귀족 47명이 합류하게 되죠. 1789년 6월 20일 회의장을 테니스 코트 건물로 옮기고 요구가 승인되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국민의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와 정부의 심각한 갈등을 우려한 국왕도 국민의회를 승인하게 되죠. 이게 루이 16세의 루이 16세라는 사람은 앞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상당히 타협적이고 되도록이면 이 정치가 극단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후 국왕의 권고에 따라 나머지 1, 2신분 세력도 국민의회에 참가하여 혼란을 일단 수습되게 됩니다. 7월 9일에는 국민재원의회로 개칭되어 이 헌법을 제정할 준비를 하게 되죠. 하지만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예, 포염과 연기가 포염이 가득하네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는 1789년 7월 11일 이 정치적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왕정부는 2만 병력을 파리에 집결시켜 이 무력을 앞세워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던 재무장관 자크 네케르를 파면하게 됩니다. 국왕은 파리 시민에 대한 무력 진압에 소극적이었지만 국왕정부를 강병파들이 차지하여 루이 16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은 무력 진압을 이 강경파들도 굳이 하려 하지 않았던 걸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강경 진압을 하기 위해서 2만 병력을 이제 파리로 집결시켰다라고 주장하는 또 학설이 있고요. 그런데 뭐 대체적인 경향은 무력 진압을 시도한 걸로 보이지 않아요. 단지 베르사유로 이 국왕이 있는 곳은 파리가 아니고 베르사유였죠. 이 베르사유에 이 파병될 병력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소문이 다른 식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민들을 자극하게 되죠. 여하튼 이 재무장관 자크 네케르를 파면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 자크 네케르 같은 이 성실한 이 재무총감을 어떻게 파면시킬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과격한 선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네케르의 파면 소식에 시민과 보르주아들은 격분했고요. 7월 12일 수만 명의 시민들이 앵발리드로 몰려가 시민의 보호와 질서 유지를 이유로 무기와 탄약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앵발리드는 나폴레옹의 이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이전 시기에는 보훈병원, 우리식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국군병원이죠. 국군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병원이죠. 또 불구가 된 이 상위용사들을 위한 약간 좀 요양소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발리드에서 2만 정의 무기를 얻기는 했는데 노획은 했는데 문제는 탄약이 없었던 거죠. 뭐 앵발리드는 사실상 보훈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탄약이 필요한 곳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탄약이 없었기 때문에 탄약과 포탄이 없었기 때문에 포환이라고 하는 게 맞겠군요. 요새는 이 시대를 보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빈껍데기 총만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총알을 그리고 포탄을 구하기 위해서 바스티유 감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3관정이군요. 제가 기억을 잘못했네요. 1789년 7월 14일 이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하게 되죠. 이 사진은 좀 여러분들이 딱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바스티유 감옥에 있던 노령에 이제 갇혀있던 수감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감자를 석방시킨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유라는 부분에서 이제 한마디로 퍼레이드와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그린 사파입니다. 이 바스티유 함락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바스티유 습격 사건은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루이 16세에게 즉시 전달되게 됩니다. 국왕은 폭동인가?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측근인 라 로슈코프 리앙쿠르 이 공작은 아니요 폐하, 이것은 폭동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거 해볼트는 폭동이고요. 회볼리스용은 이제 혁명이 되겠죠. 루이 16세는 이 군대 파리 철수와 네케르의 복직을 결정하게 됩니다. 스스로 파리에 가서 새로운 파리 정부 당국과 부르주아 민병대인 국민가드를 승인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프랑스 각 도시에서 부르주아로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계기가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루이 16세는 한 번도 이 혁명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왜 단두대로 갔는지도 사실은 좀 의아해요. 물론 뭐 탈출, 뭐 국외 망명을 시도했다. 뭐 그게 이유가 되려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건 좀 그러네요. 뭐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옆으로 갔네요. 루이 16세의 파리 횡보와 이 네케르 복직을 제1, 제2신분 그리고 왕족들은 제3신분에 대한 양보로 받아들이며 왜 그러세요? 걔네들은 그냥 진압하면 되는 애들인데 왜 그러시죠? 라고 루이 16세에게 말할 정도로 이 루이 16세는 이 혁명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진 않았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은 혁명에 대한 무력 행사도 불사할 자세를 취하며 국왕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죠. 이 무력 행사에 소극적이었던 루이 16세는 국민의회와 국왕정부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고 또한 국정이 마비되는 이 바스티유 함락에 따라 국정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자,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이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혁명이 발발하자 이 농촌에서 영주에 대한 폭동이 각지에서 빈발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농촌에서 영주에 대한 폭동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농노제 폐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농노임을 입증하는 증거 문서들이 영주의 기록을 보존하는 곳에 있죠. 사실상 그 문서만 불태워버린다면 농노라는 사실 자체가 지워지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농촌 지역에서 영주 성에 난입을 해서 이제 그 농노 기록을 깨끗이 없애버리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사회가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 폭동으로 특권 신분인 귀족, 성직자의 대부분이 망명하고 사실상 구체제가 붕괴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질서 무력봉기는 이 특권 신분의 권력은 물론이고 의회까지 부정할 수도 있는 것이었으므로 의회는 사태 수습에 아주 열심히 나서게 됩니다. 사실상 이게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회가 앞장서서 이 무정부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제안들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8월 11일 이 봉건제 폐지 선언법 채택입니다. 사실상 영주재판관과 이 지대 폐지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그냥 봉건제를 폐지했다라는 선언적인 의미의 이 봉건제 폐지였죠. 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입니다. 재원의회에 의해서 1789년 8월 26일에 채택되었죠. 자, 아까 봉건제 폐지법, 법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상 인권법으로 시민법으로 만들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왕당파들과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 심지어는 혁명파들 중에서도 이 뭐 인간권, 인권 그리고 시민권을 법으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선언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되면서 사실상 법률이 아니라 법안이 아니라 선언으로 그치게 됩니다. 이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받아 자유와 평등,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 등 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편적인 것임을 선언하게 되죠. 이 종교 출판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식 구체제의 억압을 종언하게 됩니다. 그래요. 사실상 종교 출판의 자유를 억압했던 것은 절대왕정이 아니고 이 사상 통제를 했던 것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였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사상을 통제했던 가톨릭에 대한 맹공격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성직자 그 뒤에 후속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성직자 기본법, 그리고 기록관리법, 미터법, 그리고 프랑스 내 무관세 채택.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기록관리법. 아니,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미터법. 아니, 이 계량용도 이 자나, 시간, 이런 거 정하는 것도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무관세? 아니, 그럼 프랑스 내에 관세가 있었다고요? 예, 있었습니다. 기록 관리는 사실상 영주나 교회에서 했던 거죠. 국가는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당시에는 이 시기에까지는 이 국가에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당국에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옆으로 세서 사실상 그 통계 자료를 이제 결혼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한 이 통계 자료를 1960년대에 이제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한번 통계 처리를 쭉 해봤어요.
서양에서. 그랬더니 아주 웃기는 통계가 나와요. 평균치를 잡아보니까 이 사람이 한 26살에 죽어서 한 30대 초반 정도에 결혼을 하고요. 뭐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60년대 유행을 했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역사 기법 중에 하나인데, 연구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상 영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다가 산모가 애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망 연령이 뭐 평균 27세 뭐 이렇게 되고요. 결혼 연령은 35. 뭐 흔히들 옛날 사람들 일찍 결혼한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지만, 사실상 이 혼수를 장만하고 집을 장만해야지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처지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벌어서 이제 해야지 되는데, 이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이 독신율도 상당히 높아요. 이 유럽의 경우에는 아마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 독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을 이제 국가에서 통제하게 되고요. 미터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도량령도 각 영주들이 그 도시마다 다른 미터법, 도량령을 사용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통일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 프랑스 내 무관세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뭐 성문을 지나갈 때 이제 성문세에다가 관세를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부산이, 여기는 마르세유니까요. 마르세유에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듯이 마르세유에 수입을 해서 이 파리까지 올라가는데, 마르세유에 한 100원 정도의 상품이 수입이 되면요, 결국 파리로 올라가면 10,000원이 넘게 돼요. 뭐 가는 곳마다 이 관세를 내고 성문세 내고 이 강을 넘을 때마다 도강세를 또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100원짜리 물건이 10,000원짜리로 둔갑하게 되죠. 그러던 이 관세들이, 국내 관세들이 완전 철폐되게 되면서 프랑스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이 시기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국민국가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국민국가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뭐 한번 수업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9년 10월 5일 베르사유의 행진이 있습니다. 이 베르사유 행진 그림을 한번 좀 보실게요. 보세요. 여성들이,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아이고야, 이게 대포죠? 대포를 끌고 가고 있네요. 여기는 무슨 무기 같아요. 삼지창 같은 거를 들고, 논을 가는 데 쓰는 삼지창 같기도 하고요. 뭐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제 베르사유로 가게 됩니다. 왜 가게 될까요? 뭐 이것도 같은 사진인데요. 뭐 대포를 끌고 가고 있죠. 뭐 안한 애들만 보이고 있죠. 자, 이 베르사유 행진은요, 프랑스 혁명 당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파리 시민들이 베르사유 궁전까지 행진하여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를 파리로 귀환하게 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배경은요, 전년의 흉작과 대공포로 인한 이 농촌 지역의 혼란 때문에 제대로 농사를 짓질 못했죠. 그 결과 곡물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빵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 상승, 뭐 상승 정도가 아니고 그냥 폭등을 해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빵을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1789년 10월 5일 새벽 파리의 광장에 모인 약 7천 명의 주부들이 빵을 달라고 외치면서 국왕과 의회의 빈곤을 호소하며 베르사유를 향해 행진하게 됩니다. 라파예트가 이끄는 2만 시민군이 뒤를 쫓았죠. 이 아녀자들, 주부들을 보호한다는 이 명분으로 이 라파예트가 2만 시민군을 뒤에 배치해서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이 폭우 속에서 약 20km의 길을 6시간 동안 행진하여 베르사유 궁에 도착하게 되죠. 각각 무기를 들고 대포까지 꺼내 행진했고요. 국왕이 사냥을 나가 4시간 가까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6일 새벽 무장 시민의 일부가 궁전에 난입해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스위스 용병 근위병 여러 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폭도로변에 약탈을 하고 국왕의 신변을 구속하게 되죠. 자, 이 군인들이 이 스위스 용병 근위병을 이 루이 16세는 두고 있었는데요. 이 발포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상태에서 사실상 군인이지만 뭐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되면서 국왕의 신변을 구속하게 됩니다. 이 시민은 국왕에게 파리로 귀환할 것을 촉구했고요. 그날 오후 국왕 일가는 파리로 연행되게 됩니다. 이후 국왕 루이 16세 일가는 파리의 띨리 궁전에서 살았고 사실상 파리 시민들의 감시하에 놓이게 되죠. 이 국왕과 함께 의회의 기능도 파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봉건 특권의 폐지 선언과 인권 선언을 국왕이 승인함에 따라 전국의 혼란은 일단 진정되게 됩니다. 그래요. 국왕은 계속해서 타협적인 안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죠. 이 봉건 특권의 폐지 선언 그리고 인권 선언을 국왕이 받아들임으로써 이 전국 혼란을 잠재우게 됩니다. 1791년 6월 20일 그러나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바렌느 사건입니다. 예, 앞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는 체포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파리로 압송하는 모습이에요. 이 군인들이 있고요. 이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죠. 이 바렌느 사건은요, 이 루이 16세 일가의 파리 도주와 이 체포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렌느는 체포된 장소의 지명이고요. 국민의회는 이 국왕 일가의 탈출에 대해 일시적인 왕권 정치를 끝으로 불문에 붙이게 됩니다. 이 국왕을 모욕하거나 해를 입히려 할 경우 중형에 처해하겠다고 엄포를 놓죠. 당시 국왕 지지자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이 프랑스의 국왕의 권위는 실추되게 됩니다. 그래요. 이 당시 이 바렌느 사건과 관련해서도 온갖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루이 16세가 결국 이 혁명파들이 파놓은 덫에 걸린 거다라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뭐 적극적으로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이 국왕의 동생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주도한 것은 뭐 마리 앙뚜아네트였다. 부터 시작해서 온갖 전설 같은 얘기들이 아주 횡행하는 이 바렌느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 여기서 다 얘기하면 거의 밤을 새워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또 얘기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서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시적인 왕권 조치를 끝으로 불문에 붙이게 되는데 사실상 이 당시 이 1791년 6월은 사실상 입헌 군주국의 군주로 이제 루이 16세가 절대 왕정의 군주에서 입헌 군주정의 그냥 국민을 대표하는 왕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국민의회가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이 국민의회는 사실상 3부회를 계승하고 있죠. 3부회는 이 성직자 계급과 이 귀족 계급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앞서 보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을 모욕하거나 해를 입히려 할 경우 중형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국왕 지지자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맞았고요. 이 프랑스 국왕의 권위는 실추되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루이 16세는 혁명을 거스른 것이 아예 없어요. 단 하나 거부권을 행사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서 뭐 다 사인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왕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불란서 국민들 중에서도요. 그러다가 이 바렌느 사건 이후엔 국왕 지지자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국왕을 불신하는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입헌 군주파가 권력을 잃고 공화파가 전면에 등장하는 배경도 사실상 이 바렌느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루이 16세가 반혁명 측에 있다는 인식이 퍼져 국왕 처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791년 9월 3일 프랑스 입헌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헌법을 국왕에게 국왕이 여기 있죠. 국왕에게 전달하는 모습이죠.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입니다. 찍은 게 아니고 그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입법의회란 무엇일까요? 1791년 9월에 제한선거와 입헌군주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군주제 하에서 평민도 세금을 납부하면 선거권을 인정받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극히 적었어요. 이 세금을 평민들 중에서도 세금을 못 내는 물론 면세인 구간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세금을 내는 숫자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권은 한 100만 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첫 번째 선거가 실시되고 입법의회가 구성되게 되죠. 입법의회에서는 입헌군주제를 지키려는 페이양파와 공화제를 주장하는 지롱두파 그리고 자코뱅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국왕은
국가 대표의 지위로 세비를 받는 최고 공무원으로 규정되게 되죠. 이제 프랑스의 절대 군주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세배를 받는 공무원으로 규정되게 됩니다. 이 입법의회는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74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선거권은 소득 금액에 따른 제한이 있었고요. 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소상공인은 이 정치에서 이 세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액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이 정치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헌법은 혁명파, 반혁명파의 타협의 산물이며 이 혁명의 혼란 종식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의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니까 이제 과제를 걷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한번 A4 한 장이라고 하죠. 예, A4 한 장에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부회가 파행을 거듭한 이유를 A4 한 장 정도로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회의 구성이 프랑스 혁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관한 공지사항은 전혀 없네요. 한 학교만 공지가 왔는데 그냥 시험을 중간고사는 보지 말고 기말에 대면 시험을 보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한 학교만 왔고 몇 대학은 안 났어요. 이 공문이. 그래서 중간고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다음 주에 7주 차고 그 다음 주가 중간고사인데 아직까지 근데 기다려야지 되겠죠. 성급히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측 그 입장도 배려를 해야지 되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장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